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요즘같이 마음이 쓸쓸할 때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참 소중한데요. 사람들마다 참 다양한 이야기를 안고 사는구나 싶어 찡하기도 하고 저도 그에 못지않은 사연이 있어서 이곳에 털어놓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저의 이야기를 풀어놔 볼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따라가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았죠. 결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하겠냐 싶었다가도 무조건 30살까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목표였답니다. 그래서 28살 때부터 소개팅을 엄청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 마음에 차는 남자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가 까다롭다며 떠나갔답니다. 30살이 딱 되니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저는 마치 저만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더욱 초조해지기만 했어요. 그때 직장 동료의 지인이라면서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아주 좋아하는 향수의 향을 풍기며 나온 남편은 취향도 참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외모도 호감형이고 옷도 참 깔끔하게 잘 입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시모의 작품이었다니 헛웃음만 나오네요.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참 잘 맞는 것 같아. 난 우리 엄마 말고 이렇게 여자랑 금방 편하게 말하게 된 건 자기가 유일한 것 같아. 정말? 어머니가 나랑 성격이 비슷하신가? 칭찬으로 들을게. 나도 자기가 자기 관리도 참 잘하고 깔끔해서 다른 남자들과는 참 다른 것 같아.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남다르게 받았달까? 어머니가 좀 깔끔하셔서 먹는 거 입는 거 좀 잘해주셨어. 그 습관이 이렇게 이어진 거니까 어머니께 감사하지. 남편은 데이트 시절부터 시모 칭찬이나 얘기를 항상 꺼냈어요. 남편 말만 들으면 진짜 시모가 좋은 분인 것처럼 느껴졌죠. 데이트할 때도 항상 갈 식당을 미리 알아오더라고요. 결혼 전엔 이런 모습도 참 다른 남자들과 달라서 좋더라고요. 자긴 진짜 준비성이 철저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식당만 잘 알아와? 이미 와본 곳이야? 주로 와본 곳 중에서 내가 믿을 만한 곳으로 데려오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너무 간이 세거나 비위생적인 곳에선 식사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도 내가 추천하는 데는 믿고 가는 편이지. 그렇구나. 진짜 자기가 데려오는 데는 다 깨끗하고 맛있는 것 같아. 완전 우리 자기 식당 감별사네. 연애 때만 해도 이런 남편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친구들한테 깔끔하고 아는 거 많은 남편 자랑도 많이 했어요. 밖에서 데이트할 때는 좋았지만 같이 산 후에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 지옥이었음을 그땐 몰랐죠. 그렇게 연애 6개월 만에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도 30을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전에 시댁에 가서 처음 시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드는 생각은 집이 진짜 하얗고 깨끗하다는 거였죠. 아주 얼마나 쓸고 닦는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시부도 대기업 임원까지 했다고 했는데 확실히 점잖으셨어요. 시모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비슷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본 듯한 홈드레스를 입고 피부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지 주름도 없이 고운 느낌이었죠. 우리 아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어. 이렇게 잘나고 까다로운 우리 아들이 누구랑 결혼할까 했는데 우리 지안이 같이 좋은 여자 만난 거 보니 기분이 좋구나.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이해 좀 부탁한다 얘야. 오히려 오빠가 저를 더 많이 챙겨주는데요. 저도 잘할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래? 우리 승주가 챙겨준다고? 역시 결혼할 여자라서 다른가 봐. 신기하네? 그래, 앞으로 기대할게. 우리 한가족 된 거니까 잘 지내보자. 말도 참 교양 있게 조용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고부 갈등이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었어요. 불편한 일이 생겨도 대화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 보이는 것만 봐서는 절대 모른다더니
첫 모습만 보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던 제 잘못이죠, 뭐. 양쪽 집안의 외동이어서 넉넉한 결혼 자금을 받고 꽤 호화롭게 결혼식을 치렀고 신혼여행도 길게 다녀왔어요. 말 그대로 진짜 허니문 기간을 잘 보냈죠. 이렇게 순조롭게만 흘러가리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식 올린 지 한 달도 안 돼서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남편의 밥 투정이었어요. 식당에서 반찬 하나에도 원산지 따져가며 까다롭게 굴던 걸 저한테 똑같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거 어디서 난 김치야? 젓갈 냄새 너무 나서 도저히 못 먹겠네. 나 젓갈 들어간 김치 못 먹는다고 얘기 안 했나? 젓갈 안 들어간 김치가 어딨어. 이거 우리 엄마가 서산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새우젓으로 담가서 주신 거야. 어휴, 거기다 새우젓. 난 새우젓 들어간 김치는 안 먹어.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젓갈 없이도 얼마나 시원하게 김치를 담그시는데. 아무래도 자기 우리 엄마한테 가서 김치 만드는 것 좀 배워야겠다. 나한테 김치를 담그라고? 회사 일 바빠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무슨 김치야. 난 요리 잘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 솔직히 나 엄청 황당한데 우리 그동안 한식당도 자주 갔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김치 타령이야? 한식당은 갔지. 근데 내가 김치 먹는 거 봤어? 아마 못 봤을 텐데. 나 밖에서 만든 김치는 비려서 절대 안 먹어. 그리고 중국산일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먹어? 난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만 먹거든.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건 남편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기억을 떠올려 봐도 김치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이 안 됐고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따박따박 말하는 남편 태도에 기가 막힌 것도 있고요. 참고로 더 말해주면 나 해산물도 잘 안 먹어. 진짜 당일 공수돼서 신선한 거나 살아있는 거 눈으로 확인한 거면 먹을 수는 있어. 근데 웬만한 건 비려서 못 먹어. 이제 같이 평생 살아야 되는데 식습관을 공유해야지. 자기는 뭐 먹는 거 없어? 여지껏 별말 없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네. 해산물을 전혀 안 먹는다고? 난 엄청 좋아하는데. 난 별로 가리는 거 없어. 자기 취향 확고하고 까다로운 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암튼 난 입맛이 많이 까다로운 편이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좀 철저하게 식습관 관리를 하셔서 도대체 뭔 식습관 관리를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냥 못 먹는 거 많으면 음식 가려 먹인 거 아닌가요? 그걸 무슨 관리라고까지 포장을 하는지 원.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냥 까다로운가 보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아침엔 내가 주문해놓은 생식에 우유 200ml 타주고 사과 4등분 2개, 아몬드 10개만 먹는다고 준비해달라고 했잖아. 그새 잊어버린 거야? 난 아침에 토스트 간단하게 먹는 거 좋아해. 아니, 그리고 우유에 가루 부어서 타 먹으면 되는 걸 내가 해줘야 돼? 자기가 타서 먹으면 되잖아. 내가 무슨 자기 무술이야? 내가 언제 출근 준비하면서 사과를 자르고 생식 준비를 해? 여지껏 항상 엄마가 해줬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 이제 결혼했으니까 와이프인 자기가 해줘야지. 나는 뭐 출근 안 해? 내가 출퇴근 시간도 더 걸리는데. 그럼 자기도 빵 먹어. 그럼 내가 준비할 때 같이 해줄 순 있어. 근데 나한테 200ml에 뭘 타라느니 아몬드 몇 개를 달라느니 그런 소리는 사양할게. 나도 엄청 바쁘고 중요한 건 난 자기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지만 와이프잖아. 아니, 와이프가 남편 밥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점점 실망이네. 아침밥도 못 얻어먹으니까 속아서 결혼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나도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무수리에 김이상궁 노릇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제가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아침엔 지 혼자 생식만 타서 먹고 출근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후로 몇 주가 지나서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밥 맛있게 먹었니? 내가 뭐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반찬이며 쌀까지 다 유기농이야. 우리 집이 원래 유기농만 먹거든. 그만큼 신선하고 건강에도 확실히 좋아. 너는 참 복도 많다. 이런 음식은 어느 식당에 가도 못 먹는 거야, 얘. 아, 네.
맛있는데 좀 간이 약하긴 한 것 같아요. 얘도 막입이네. 하긴 뭐 요즘 사람들 다 맵고 짜게 먹고 자극적인 거 먹고 그러니까. 이 정도 간으로 계속 먹고 살면 오히려 밖의 음식은 너무 짜서 못 먹어. 짠 음식이 얼마나 살이 찌고 건강에 해로운지 아니? 엄마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는 분이 없지. 결혼 전엔 몰랐는데 지안이 식습관도 아주 엉망이더라고. 아침에 맨날 빵이랑 커피 먹는 거 있지? 어머 세상에. 아침에 빵이랑 커피 먹는 게 최악의 아침 식사란 기사도 있어.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주는 거 아니지? 우리 아들 아침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 맞아? 저도 출근하느라 바쁜데 아침 먹는 게 다르면 각자 챙겨 먹어야죠. 그렇다고 승주 씨가 제 아침 챙겨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와이프가 당연히 남편 밥을 챙겨줘야지. 내가 결혼 전부터 얼마나 부탁했니? 네 남편 입맛 까다로우니까 잘 챙겨주라고 했잖아. 너 바쁘니까 내가 사과에다 생식도 미리 사서 챙겨주는데 그거 좀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난 진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와이프들은 남편들 도시락에다가 아침에 한식으로 쫙 차려주기도 한단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도리는 해야지.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시면 눈총 받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남편한테 밥상을 차려줘요? 각자 여건 되고 시간 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전 그리고 요리에 자신 없어서 반찬도 주로 사 먹어요. 얘가 놀라 자빠질 소리만 하네. 너 그냥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다가 우리 승주 줬어? 얘는 아기 때부터 내가 유기농 재료들로 이유식부터 다 해줬어. 아이고 속상해. 얘는 고등학교 때까지 햄버거 한 번 안 먹어보고 젤리나 사탕도 안 먹였다. 그동안 내가 공들인 우리 아들 몸이 결혼하고 다 망가지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제가 더 놀라운데요. 저는 이미 오빠한테 말했어요.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일하니까 밥 차려줄 순 없다고요. 더군다나 입맛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큰 마음 먹고 요리 한번 해주면 다 맛없다고 안 먹는데 솔직히 진 빠지죠. 제가 딱 끊어버리고 밥도 안 먹고 거실로 확 나가버려서 대화는 거기서 중단됐죠. 진짜 더 듣기도 싫고 정신질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가 싸준 간식을 들고 다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 엄마가 해준 음식 빼곤 전부 불량식품 취급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대꾸도 안 하니까 시모도 화가 났는지 아주 얼굴이 굳어서는 저를 째려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아쉬울 거 없어서 그 후로 몇 달 동안 시댁에 안 갔죠. 둘 다 직장 다녀서 점심은 집에서 안 먹고 저녁도 평일에 한두 번 먹나 그랬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지 매일 그 인간 저녁 차려 했으면 진짜 진작에 폭발했을 거예요. 뭐 신혼 초기엔 나름대로 인터넷 보면서 반찬도 만들고 유기농 가게 가서 채소며 고기며 다 사오고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돌아오는 건 찌푸리고 젓가락 딱 놓는 보기 싫은 모습뿐이었죠. 미안한데 도저히 못 먹겠어. 너무 짜고 솔직히 채소도 너무 숨 죽었고 돼지고기 요리인데 누린내 너무 나. 누린내? 진짜 안 나는데. 난 맛있는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지적당하니까 좀 속상하네. 우리 엄마가 갖다 주신 반찬은 왜 안 꺼냈어? 차라리 그거랑 밥 먹을게. 내가 좀 까다로워서 미안하긴 한데 자기 우리 엄마한테 요리 좀 배워봐. 진짜 못 먹겠어서 그래.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요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당신 밥밥거리는 것 때문에 아주 미칠 것 같아. 당신은 요리하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강요해? 앞으로 난 나 먹을 거만 해 먹을 거니까 당신 건 당신 알아서 먹어.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저는 진짜 참다 못해 폭발해 버렸어요. 그렇게 화내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남편도 대꾸를 못 하더라고요. 맨날 지가 옳은 말만 한다는 것처럼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댔는데 말이죠. 저는 그 후로 장도 보지 않았고요. 제가 먹을 것만 딱 사고 남편한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과일이나 과자 같은 간식도 제가 원하는 것들로만 사서 먹었고요. 남편도 지기 싫었는지 아침에 지가 사과도 잘라 먹고 생식도 타 먹더라고요.
저녁엔 저 보란 듯이 지 엄마가 해준 반찬 싸와서 밥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먹으면 제가 먹고 싶어 할 줄 알았나 봐요. 그 밍밍한 시모 음식 쳐다보기도 싫은데 말이죠. 지 입에나 맛있지 진짜 다른 사람 주면 욕먹을 맛이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남편 투정 안 들어도 되고 저 먹고 싶은 것만 딱 먹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반대였나 보죠. 언제부턴가 제가 뭘 먹으면 슬쩍 옆에 와서 말을 걸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먹는 거야? 그건 뭐야? 당신 맵고 짠 거 딱 질색이라며. 이거 아주 맵고 짠 제육볶음이야. 너무 서민적인 거라 왕자님은 못 먹는 거야. 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아직도 어린애처럼 삐져 있는 거야? 내가 여지껏 삐져서 밥 따로 먹고 당신 안 챙겨줬다고 생각했던 거야? 전혀 아닌데. 당신 그렇게 어린애처럼 계속 밥 투정한 거 나한테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주는 대로 먹어. 안 받아들일 거면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내내 이렇게 따로 밥 먹어야 될 거야.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평생을 살자고? 알았어. 나도 당신 스트레스 받은 거 충분히 알았으니까 나도 이제 입맛 바꿔보려고 노력할게. 평생 이렇게 살아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누라가 바꾸라는데 어쩌겠어. 미안해. 됐지? 남편이 한수 숙이고 들어와서 저도 뭐 헤어질 것도 아니니 다시 저 나름대로 신경 쓰면서 밥을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나름 평화로운 기간이 흘러가고 남편 생일이 다가왔어요. 생일이 평일이라 그냥 저녁에 좋은 곳에서 밥을 먹자고 남편과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전 주말에 시모가 전화도 없이 신혼집으로 들이닥친 게 아니겠어요? 전화도 없이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승주 생일이잖니. 네가 생일상을 차려줄 리가 없어서 내가 우리 아들 미역국이라도 해주려고 장 좀 봐왔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시모는 저를 밀치다시피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주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저렇게 휘젓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 아유, 더러워. 너 주방 청소 안 하니? 후드 떼낀 거 봐. 어쩌면 이렇게 살림을 더럽게 해? 세상에, 냉장고 꼴 좀 봐.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는데 뭐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알기나 하니? 요즘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었네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제 살림인데 그렇게 막 뒤지시고 그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 집에 와서 이런 것도 다 허락 맡아가면서 해야 되니? 오히려 밥 해주러 왔다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넌 왜 그렇게 매사 틱틱대니? 아주 정 떨어진다. 신혼집에 와서 냉장고며 주방이며 다 뒤지는 게 더 정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아들이 다른 가정을 만들었으면 그걸 존중해 주셔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만두시고 제 주방에서 나와주세요. 정하고 싶으시면 어머님 집에서 해서 부르시면 되잖아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만만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 너 아주 막대 먹은 집구석에서 자랐구나? 어디서 이런 굴러먹지도 못한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우리 집을 아주 아사리판을 만들어? 그때 시모가 열받은 표정으로 들고 있던 접시를 확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쨍그랑 접시 박살나는 소리가 나자 남편도 놀랐는지 주방으로 와보더라고요. 제가 당황해하자 시모가 보란 듯이 다른 그릇도 바닥에 던져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말아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모는 제가 겁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세 번째 그릇을 또 내던지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시모 손목을 확 잡아서 막았죠. 근데 시모가 제 손을 확 뿌리치고는 또 그릇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차키만 챙기고 집을 나가 차를 거칠게 몰았죠. 그리고는 시모 집으로 향했어요. 차로 가면 10분도 안 되는 거리여서 가까웠거든요. 제가 거칠게 초인종을 누르자 얼떨떨한 표정의 시부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곧장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젖혔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들이며 음식들을 다 꺼내서 싱크대에 내팽개쳐 버렸어요. 5분 동안 그러고 있었더니
시무랑 남편은 뒤늦게 택시를 뒤따라왔는지 헐레벌떡 뛰어와 냉장고부터 살피더군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미쳤나? 아니, 어디서 이런 그지 같은 게 집안에 들어왔어? 승주, 너 얘가 이런 앤 줄 알았어? 엄마가 여자 잘 고르랬지? 어디서 이딴 질 낮은 애를 데려와서 집안을 이 사달을 내니?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어머니 주방 난리치니까 기분 좋아요? 아까 어머니가 한 거랑 똑같이 한 건데 문제 있어요? 아무리 말로 해봤자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앞으로 함부로 집에 찾아와서 손대지 말라고요.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승주, 너 당장 쟤랑 이혼해. 난 저런 이상한 애 얼굴 보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저 화상은 너한테 해만 끼치래야 당장 갈라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나도 진짜 당신 애들 밥 타령하는 거에 진절머리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거든요. 들었지? 당신 어머니가 먼저 갈라서라고 한 거. 당신은 엄마 말이라면 똥이라도 퍼먹을 것 같이 잘 듣잖아. 이혼 서류는 내가 써서 갖다 줄게.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난 절대 이혼 못해. 아,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 내가 이혼을 왜 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당신도 좀 참아.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지. 싸운다고 이혼해? 이혼이 무슨 동사무소에서 가족증명서 떼는 건 줄 알아?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데 이렇게 홧김에 말을 해.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 전혀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밥밥거리고 당신 엄마랑 둘이 나 스트레스 주는데 나 진짜 반 미치는 줄 알았어. 나 결혼해서 당신한테 밥 해다 바치려고 피 터지게 공부해서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심각하게 이혼 생각해왔는데 당신 엄마가 이혼하라니까 나로선 더욱 확실해졌네. 나 먼저 가서 짐 좀 쌀 테니까 나중에 와.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를 잡는 남편을 밀치고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갔죠. 남편이 계속 제 뒤를 쫓아오면서 저를 막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말할게. 우리 아직 신혼인데 무슨 이혼이야. 원래 이때쯤 많이 싸운데 아기 생기면 또 좋아지는 거고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잘 대화로 풀어보자. 응? 애 생기면 얼마나 또 먹을 걸로 나를 괴롭힐지 안 봐도 비디오야.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 난 당신하고 같이 몇십 년 이렇게 살 자신 없으니까 당신이랑 당신 엄마 비 잘 맞춰주고 밥도 잘 차려줄 우렁각시로 다시 찾아봐. 급기야 울먹이기까지 하는 남편을 차갑게 뒤로하고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 길로 중요한 짐만 챙겨서 친정집으로 갔죠. 제가 짐을 들고 오자 처음엔 너무 놀라셨던 친정 부모님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는 같이 화를 내주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막무가내가 있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나? 참나, 내가 너 그런 집 가서 밥 해대라고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낸 거 아니야. 네가 그놈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꼴을 당하고 살아? 잘 결정했어. 당장 이혼하고 홀가분하게 살아. 나도 너한테 라면 한번 끓여달라고 한 적이 없다. 네 시어머니라는 인간도 참 웃기는구나. 지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내 귀한 딸이 무슨 지네 집 향단이 하러 들어간 줄 아나? 그놈이 뭔 사탕 발린 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소송이든 뭐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말해라. 1년도 못 살고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는 게 부모님께 큰 걱정과 상처를 드린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쉽게 한 결정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부모님이 저를 더 걱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함에 눈물이 났죠. 저는 다음 날에 바로 남편한테 퀵으로 이혼 서류를 보내버렸답니다. 받고 나자 불이 나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법원에 내기 싫으면 도장만 찍어서 다시 나한테 보내줘. 내가 갖다가 낼 테니깐. 난 절대 이혼 안 한다니까. 여보, 일단 집으로 들어와. 우리 일단 대화를 좀 하자.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이혼한다고 이렇게 집을 나가서 어쩌자는 거야. 그럼 이혼 결정한 마당에 불편하게 같은 집에서 붙어 있자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애처럼 징징대지 말고 정리 좀 하자. 왜 이혼 안 하려는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난 당신한테서 꼭 벗어나야겠으니까 소송까지 가지 말고 좋게 합의로 마무리해. 그렇게 서류에 도장 찍고 싶으면 일단 집으로 와. 100번, 1000번 보내봤자 난 도장 찍어서 보내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남편은 무조건 우기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애같이 유치한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참 어이가 없었죠. 저는 할 수 없이 이혼 서류를 들고 신혼집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시모도 떡 버티고 있었죠. 역시나 마마보이 촉새가 지 엄마랑 다 얘기를 하면서 일을 꾸미고 있나 보다 싶었어요. 오늘 나한테 집에 와보라던 이유가 얘 온다고 그런 거였어? 뭐 얘 보고 어쩌라고? 사과 받아주라고? 그럼 어디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봐라. 그럼 내가 한 번은 눈 감아줄 수는 있다. 그쪽 아들이 하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서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 못 하시네요. 뭐? 그쪽? 이거 말하는 꼬라지 좀 봐. 그래, 네가 네 말대로 대학 잘 나오고 교육 잘 받았는데 말을 그따위로 하니?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죠. 말로만 며느리다 가족이다 내뱉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그쪽 아들 하녀 취급만 해놓고 며느리라고 포장하면 제가 잘도 따르겠어요? 네? 넌 도저히 말로 통하는 애가 아니다. 아들, 이런 상스러운 애랑 그만 살아. 당장 이혼해라. 이런 애랑 왜 계속 산다는 건지 엄마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이혼 안 한다는데 왜 엄마가 그러냐고. 지안이한테 사과하고 이혼 막아달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이혼하라고 부추기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얘 말 본새를 보고도 끝까지 이혼 안 하겠다는 거냐? 네가 선택해. 나야 얘야? 너 만약 얘랑 계속 산다고 하면 난 너 다신 안 본다. 그래도 괜찮겠어? 아, 엄마, 왜 자꾸 일을 이상하게 만드냐고요. 그런 말 할 거면 가요, 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혼해. 이렇게 계속 피하면 나 이혼 소송 걸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 도장 찍어줘. 아, 여보. 이왕 온 김에 나랑 차분하게 얘기 좀 해. 이리 와서 좀 앉아, 응? 네가 쟤보다 못난 게 뭔데 왜 그렇게 매달리는 거야? 저런 상스러운 애는 소박을 맞아도 싸. 너 도장 어딨어? 당장 도장 찍어서 쫓아내버려. 시모는 씩씩거리면서 남편 서재의 책상 서랍을 막 뒤져서 기어코 도장을 찾아오더라고요. 제 손에서 이혼 서류를 확 빼앗더니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전 더 이상 가타부타 말도 섞기 싫어서 서류를 들고 집을 나오려는데 남편이 또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아주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거 있죠? 누가 보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아주. 엄마 진짜 미쳤어요? 나 얘랑 이혼하면 안 된다고. 아씨,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마음대로 도장을 찍냐고. 너 진짜 엄마 말 안 들을래? 당장 개손 못 놔. 네 정도면 더 어리고 잘난 애랑 다시 재혼할 수 있어. 저딴 버릇없는 애 갖다 버리고 새 출발해. 엄마가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네 배필 다시 찾아줄 테니까. 네네, 제발 그러세요. 더 젊고 이쁘고 능력 있고 집안도 좋은 며느리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런 여자가 저 인간을 거들떠볼지나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빈털터리에다 빚쟁이한테 뭘 보고 시집을 올까 모르겠네. 우리 아들이 빚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만데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여보, 제발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 해결하기로 했잖아. 여보, 우리는 일심동체야. 난 절대 이혼 안 한다고. 똑바로 들어. 내가 이혼 서류 접수했는데 몰래 취소하기만 해봐. 그땐 바로 소송 들어갈 거고 전쟁이야. 변호사 구할 돈도 없는 거 다 아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저는 그 지긋지긋한 집을 나서기 전에 시모한테 종이 한 장을 보여줬죠. 이게 뭐야? 차용증이라니.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야? 그쪽 아들이 나한테 자그마치 1억을 빌렸어요. 공증까지 다 받았고. 그건 어차피 복사본이니까 아줌마 가져요. 대단한 아드님이 아줌마 알면 쓰러진다고 말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는데 곧 이혼하는 마당에 중요한 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보, 제발. 일단 나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응? 너한테 1억을 도대체 왜 빌려? 그리고 니 깎게 그런 돈이 있다고? 내 연봉이 그쪽 아들 연봉보다 훨씬 높은데 그것도 말 안 해줬나 봐요. 혹시 쪽팔렸나? 결혼하고 바로 주식하고 돈 다 날린 거 나한테 걸려서 다신 안 한다고 각서까지 쓰고 내가 빚 갚으라고 1억 빌려줬어요. 거기다 아줌마가 해준 아파트 전세금도 다 날렸어요. 전세금 2억까지 해서 3억을 주식에 꼬라박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도박 수준 아닌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얘, 아니지? 너처럼 성실한 애가 무슨 주식을 해? 엄마가 네 월급으로 다달이 적금도 들어줬잖아. 아니지? 아니라고 말을 해봐. 이혼하는 마당에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죠. 이 인간은 내 돈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아줌마가 어떻게 해서든 내 1억 돌려줘요. 그 잘난 아들 새 장가 보내려면 과거는 깨끗이 정리를 해야죠. 너 진짜야?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엄마를 감쪽같이 속이고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결혼한다고 전세금도 힘들게 마련해줬더니만 그걸 다 날렸단 말이야? 그럼 이 아파트는 어떻게 구한 거야? 응? 전세금 다 날렸다고 해서 내가 잔금 다 냈죠. 이거야 전세 빼면 찾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내가 내준 거긴 한데 지금 생각하면 나도 진짜 바보였네. 그때 사고 쳤을 때 갈라졌어야 됐는데. 아무튼 내 돈 1억 일주일 안에 돌려줘. 나 사실 다른 빚도 있어. 그거 이자 갚느라 월급 받아도 한 푼도 안 남아. 근데 어떻게 일주일 안에 1억을 갚아? 여보, 부부 사이 이렇게 매몰차도 되는 거야? 힘들수록 의지가 되고 도와줘야지, 응? 생활비를 몇 달째 한 푼도 안 주길래 또 비리는 거는 알고 있었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상관을 안 한 거지. 당신이 유책 배우자인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소송당하기 싫으면 일주일 안에 돌려줘. 제가 집을 나서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모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야, 네가 이렇게 현모양처인 줄 모르고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다 내 잘못이다. 아들 하나 낳아서 최고로만 해먹이고 내 몸 으스러져라 키웠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새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우리 아들 좀 한번 봐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제 너 하는 거 간섭 안 하고 너 하자는 대로 다 하마. 전 이만 빠질 테니까 아줌마 아들은 아줌마가 잘 간수하세요. 솔직히 막말로 아줌마 딸이 주식 중독에다 먹을 거 저렇게 가리는 남자랑 결혼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을걸요? 이놈의 새끼, 밥 타령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런 거야. 앞으로 내가 밥이며 반찬이며 다 하마. 너한테 전혀 부담 갖지 않게 할 테니까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고 보듬어 가면서 살아. 나도 살아보니까 부부 사이가 그런 게 아니다. 죽일 것처럼 싸워도 또다시 살맛대고 사는 게 부부 아니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불합리한 대우받고 참고 살아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돈이나 빨리 준비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엄마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일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아이고, 가뜩이나 네 아버지도 일 그만둬서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3억이 누구 애 이름이야? 이 미친놈아. 시모는 가슴을 퍽퍽 치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의 머리며 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놈도 무릎 꿇고 앉아서는 힘없이 맞고만 있었죠. 저는 그 길로 바로 그 집을 나와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남편 놈에게 무시무시하게 경고를 해둬서 그런지 아님 그 인간이 워낙 새가슴이어서 그런지 다행히도 이혼 취소는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거의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죠. 제 돈 1억을 받아야 했기에 저도 계속 시모와 남편 놈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을 매일같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전쟁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말이죠. 제가 일주일 안에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도 계속 변명만 이어가고 돈을 입금하지 않더군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나 아버지와 상의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이 인간이 염치 없이 밤늦게 친정집에 찾아와 소란까지 일으켰답니다. 이제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봐. 돈 갚으라고 진짜 재촉을 해도 답도 없더니만 여기가 어디라고 술을 먹고 찾아와서 행패야? 여보, 나 술 안 먹는 거 알지? 근데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술까지 마셨어. 당신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까.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나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무보수로 살림해주고 생활비 다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겠지. 너 내가 진짜 호구로 보이니?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내 1억 안 갚는다 이거지?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구해? 더 이상 대출 받을 데도 없어. 우리 부모님 집을 내놓으라는 소리야? 그때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세게 열렸어요. 다 듣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잔뜩 화난 얼굴로 남편에게 순식간에 다가가서 멱살을 잡으셨죠. 이 뺀질이 자식이 듣다 하니까 안 되겠네. 감히 우리 딸을 네 하녀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그 큰 돈을 가져다 썼으면 네 부모 집을 팔아서라도 당연히 갚아야지. 우리가 네 부모 집을 팔던 세를 주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너 이 자식 3일 안으로 돈 안 가져오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소송은 물론이고 우리 딸 힘들게 한 값까지 위자료로 톡톡히 받아낼 줄 알아. 알았어? 친정아버지가 남편 놈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어댔더니 남편이 하얗게 얼굴이 질려서는 고개만 연신 끄덕이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풍채가 좋으시고 화나면 진짜 무섭거든요. 아버지가 남편 놈을 확 밀어서 내동댕이 쳤어요.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또 한 번 내 집 앞에 찾아오면 다음엔 발모가지를 비틀어버릴 줄 알아. 알아들어? 남편은 창백해진 얼굴로 꾸벅 인사를 하고 슬금슬금 계단 쪽으로 가더니만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리더라고요. 그 우스운 꼴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지만 저렇게 볼품없는 남자한테 휘둘렸던 제 지난날이 생각나서 머리가 띵해지도록 화가 났답니다. 아버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또 남편의 모든 재산과 월급 통장의 가압류를 신청했죠. 남편 놈한테 보내봐야 소용없는 걸 알기에 내용 증명을 시부모 집으로 보냈었는데요. 시모가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걸 본 아버지가 제 핸드폰을 뺏어서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이건 또 뭐니? 좀 더 기다려줄 수가 없어? 어디서 1억을 구하냔 말이야. 우리 집 풍비박산 내놓고 어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이 옆에 내가 말하는 본세하고는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우리 딸이 아직도 당신 며느린 줄 알아? 내가 한 달이나 기다려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염치 없게 돈을 못 갚는다 만다야. 집 경매 넘어가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돈 갚아. 알았어? 아이고, 사돈이셨구나. 네네, 잘 알죠. 그니까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니, 적어도 6개월 안에는 갚을게요. 지금 우리 바깥 양반이 열심히 동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사돈 같은 소리하고 있네. 소송 판결 나고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강제 집행할 거니까 알아서 하쇼. 남의 귀한 딸 돈 갖다 쓸 땐 좋았지. 지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지 원. 친정아버지가 으름장을 놓으시니까 시모가 잔뜩 겁을 먹었죠. 다행히도 일주일 후에 제 계좌로 1억이 입금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바로 이혼 확정도 되었죠. 그 인간을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봤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회사를 관둔 건지 휴직을 한 건지 수염까지 덥수룩하게 길러서는 아주 초췌한 얼굴로 법원에 나타났더군요. 당신한테 돈 갚는다고 결국 우리 부모님 집까지 담보 잡혀서 대출받았어. 그 이자 못 갚아서 집까지 내놨다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당신 기분이 풀려?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무슨 소리야? 누가 들으면 내가 잘못한 건 줄 알겠네. 당신은 여유 있잖아. 당신 집도 여유 있고 당장 1억 없다고 우리 집처럼 힘들지 않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혼까지 군말 없이 해줬는데 그것 좀 못 기다려줘? 내가 대기업 회장 딸이어도 너한테 줄 여윳돈은 단 1원도 없어. 내가 왜 네 사정을 봐줘야 되니? 참,
너도 끝까지 구질구질하다. 여보, 난 아직도 당신 사랑해.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참 어이없는 소리도 신박하게 하고 있네. 다신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 연락하지도 말고. 저는 제 손목을 잡으려는 전남편 놈의 팔을 탁 쳐버리고 얼른 택시를 잡아 타고 법원을 빠져나왔답니다. 그게 그 인간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죠. 저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전문직이라서 이직이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혼과 동시에 직장도 간둬버렸어요. 전 남편이 제 직장을 알고 있고 동료들도 알고 있어서 꺼림칙했거든요. 벌써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좀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다가 3개월 전에 다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아무래도 불편해서 혼자 집을 구해서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어요. 짧은 결혼 기간이었지만 그놈의 밥투정에 질려서 한동안은 요리는 전혀 안 하고 살았는데요. 이젠 저 혼자를 위해 요리도 해먹으며 트라우마를 극복 중이네요. 역시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직전엔 참 괴롭고 돈 받아낼 때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는데요. 이혼에 성공하고 나니 너무 살맛 나고 후련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이랍니다. 제가 20대 말에서 30대 초에 겪은 황당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용기를 냈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 사장님이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고 마트 사장님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도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만나면 맛있는 밥도 사주셨고 저는 가게에 일손이 빌 때마다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저를 마치 딸같이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또 맛있는 것을 사주시겠다며 저를 부르셨죠. 그런데 이번엔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정 씨를 좋게 본 사람이 소개를 시켜달라고 어찌나 조르는지 원. 소개요? 무슨 일자리인가요? 일자리가 아니라 소개팅을 시켜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집이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꽤 잘 되나 봐. 그 집으로 시집가면 아마 혜정 씨 팔자 필걸?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의아했답니다. 저는 시골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좀 따볼까 하고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유하게 잘 사는 집에서 며느리감으로 찍을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아들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저 얌전하게 살림하고 아이 낳아 키울 현모양처감을 원한다죠. 그러다가 사장님 마트에서 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사장님께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경치도 풍광도 마치 외국 예쁜 도시 같은 방배동에 있는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굳이 결혼 생활과 직장을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기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만나나 보자 싶었죠. 안녕하세요. 혜정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굳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서 아마 사장님이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첫마디를 떼는데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인상을 보니 부잣집 아들답게 아주 귀티나는 인상이었어요. 남자 피부가 어찌나 하얀지 여자 피부 같더군요. 얼핏 보기에도 밖으로 나다니지 않고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무튼 첫인상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3번 정도 만났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편했는지 먼저 만났던 여자와의 연애담까지 들려주는 거였어요.
남들이 보면 잘 나간다고 할 만한 커리어우먼이었는데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속이 풀리는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성격과는 반대의 성격을 가진 것 같았어요. 먹는 것이든 만나는 장소든 굳이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더 만나보았지만 뭐든지 저를 먼저 배려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자한테 자상한 남자였어요. 만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 쯤에 생각보다는 좀 이른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하긴 그 사람이나 저나 홍기가 꽉 찬 나이였죠. 우리 집에서도 제 결혼에 대한 걱정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 집안에서도 빨리 며느리를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상견례 날짜를 잡았죠. 다행히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끝났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위해서 우리 엄마와 그 사람의 어머니가 만나면서 결혼 준비가 조금 삐끗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예단 때문이었어요. 예비 시댁은 아버지 쪽으로 형제가 3분이시고 어머니 쪽으로 5남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 모두 좀 사시는 집안들이라서 결혼할 때 예단들이 좀 크게 오고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받았으니 갚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샤넬이니 구찌니 하는 브랜드 이름이 왔다 갔다 했고 심지어 아버지 형제 되시는 분들께는 명품 로고가 붙은 양복 한 벌씩은 모두 해드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밖에도 요구가 많았죠. 우리 집도 사실 시골에서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런 예단을 모두 갖춰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가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뭐야, 집안 형편 안 본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예단을 크게 해오라고 하시니 이건 나를 며느리로 맞이하기 싫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신 거라고 하시더라고. 받은 것이 있으니 돌려줘야 할 텐데 어떡하나 하고 말이야. 이건 자기가 이해를 좀 해줘. 그 대신 우리 살 집값은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했어. 예비 남편을 통해서 그 정도 예단 준비는 우리 형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몇 번을 전했는데도 남편의 어머니가 그 예단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우리 집 형편상 나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부모님 사시는 집 팔아서 예단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예비 시집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것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돌려줄 수밖에 없으니 예단은 시댁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돈을 그런데 우리 신혼 살림 집값에서 좀 많이 충당하시겠다는 거였죠. 말하자면 예단비와 집값을 퉁치자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어차피 집도 넓고 하니 집에 들어와 살라는 것이었죠. 시집살이요? 그건 정말 싫더라고요. 요즘 누가 시집살이를 하나요? 그리고 요즘 경향은 시부모가 오히려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것을 기피한다고 하잖아요. 며느리 시집살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더구나 이 시집살이 제안에 제 발목을 잡는 원인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예비 남편의 누나가 되는 손이 시누이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였죠. 시부모님만 계셔도 힘든 판국에 손위 시누이의 남편까지 한 집에 살고 있다니 이 결혼은 정말 아니다 싶었답니다. 자기야, 우리가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부모님 모시는 것도 자신이 없지만 시누이하고 한 집에 사는 건 정말 자신 없어. 그러니 우리 그냥 이쯤에서 결혼 얘기 접자. 예비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그리고 그 반짝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천장을 바라보기도 하는 거였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연애 한번 못 해봤겠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지만 헤어지던 순간에도 남자의 눈물은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동안 시집의 예단에 대한 고집과 그럴 여유가 없다는 저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이 중간에 죽어났겠구나 싶었죠. 모든 걸 다 떠나서 내 마음을 좀 생각해줘. 그리고 우리 누나는
조금 있으면 나갈 사람이야. 길게 같이 살 생각 아니고 지금 매형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잠시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라고 하더니 제 경우는 남자의 눈물 몇 방울에 마음이 약해진 케이스였어요. 생각만 해도 싫은 시누이까지 같이 사는 시집살이였지만 잠시라고 하니 일단 이 사람을 믿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답니다. 이렇게 얘기가 풀리면서 결혼 준비는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신혼여행도 해외로 열흘이나 보내주더군요. 시누이까지 있는 시집에 들어와 살기로 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뜻에서 보내주는 것이라고 했다죠. 그렇게 달콤한 허니문이 끝나고 신혼살림에 들어갔죠. 물론 결혼 전에도 인사차 간 적이 있었지만 시집을 가서 집을 여기저기 돌아보니 그냥 휙 보았을 때보다 훨씬 넓더군요. 거기다 마당까지 넓어서 이 집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부모가 기거하는 안방을 잠시 들여다보니 작지 않은 사무실만큼 넓더군요. 일단 음식 마련하는 일만 해도 큰일이었어요. 모두 6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이었죠. 신혼여행이 끝나고 인사를 받겠다고 거실에 앉아있는 시부모와 시누이 내외를 보자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음 날부터 부엌살림에 대해 우선 배우기 시작했죠. 지금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같이 밥을 해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가정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괜찮더니 날이 갈수록 해이해져서 내보냈다죠. 시누이는 아주 익숙한 솜씨로 제게 시범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저는 시누이가 제게 부엌살림의 시범을 보이는 동안 정말 적지 않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식구는 6식구인데 이 정도 양은 7, 8인분은 훨씬 넘겠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 남아서 버리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우리 집 한 끼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대식 가셔.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이 이 근처에 있어서 밖에서 점심 저녁을 해결하지 않고 집으로 드시러 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항상 여분의 음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시부모님은 식사를 부엌 식탁에서 아들, 딸 내외와 함께 하시지 않고 꼭 안방에서 따로 드시더라고요. 제가 죽어라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시누이가 안방으로 음식을 가져다 드렸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간식도 즐겨 드시니 저더러 나가서 사오라고 차키를 자주 주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술, 담배도 즐겨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번 살아나갈 때마다 꽤 많은 양의 간식거리와 음료, 그리고 맥주 등의 주류, 담배 등을 사다 달랐죠. 제가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금씩 손을 보태주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일을 저 혼자서 맡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손을 떼버렸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손만 떼고 입으로는 여전히 살림에 관여를 하는 것이었어요. 말이 좋아 관여한다고 하는 것이지 시누이는 제가 하는 일을 거의 관리, 감독하는 것 같았죠. 부엌 식탁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를 반복하더군요. 정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솟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집안일에서 손을 거의 떼셨다면 이 살림은 제 살림 아니겠어요? 이미 출가한 딸이 친정에 얹혀 살면서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기, 누나 금방 나간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보기엔 절대로 나갈 생각 없어 보이던데? 약속한 거하고 틀리잖아. 도대체 언제 내보낼 건데? 가뜩이나 일도 많을 텐데 누나가 도와주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 음식 만들어내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누나가 도와주잖아. 솔직히 주제 넘잖아. 출가한 딸이 얹혀 살면 나 죽었다 하고 살아도 미울 판인데 할 말 다 하고 어머니 대신 시집살이 다 시키고 도대체 당신 누나가 뭔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남편의 입에서 알았으니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겠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다음 반응은 그야말로 의외였죠. 어디서 손이 시누이한테 주제 넘는다는 둥, 얹혀 산다는 둥 말이 많아? 그리고 누나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그러는 거야? 누나가 안 가르쳐주면 자기가 그런 일 다 혼자 할 수나 있어? 다시는 우리 누나 험담하지 마. 나 기분 별로야.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면서요? 남편은 절대로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소연을 한다는 것이 서러움만 한가득 받고 끝나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긴 듯 가끔 쇼핑이나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한번 나가면 명품 로고가 찍힌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들어왔죠. 시어머니 안방엔 하나에 적어도 30만 원 이상 하는 고가의 화장품이 몇 개씩 보였고, 옷방에 진열된 옷, 구두, 가방도 모두 내놓으라 하는 명품이었죠. 시누이 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는 하나보다 생각했죠. 남이 보면 그림 같은 동네에 있는 큰 집에 잘 나가는 사업가 집안에 부러울 것이 없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지치고 있었답니다. 우선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이 시댁과 근처에 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니었죠. 매일 집에 찾아와 점심, 저녁을 챙겨 먹었으니까요. 저 혼자만 먹으면야 김치 하나만 놓고도 먹죠. 그런데 시아버지 식탁을 그렇게 차려드릴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퇴근이 늦는 경우가 많아서 오밤중이 되어야 제가 할 일이 끝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일이 정말 바쁘신지 사무실에서 못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답니다. 일이 끝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앞치마를 벗으면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구겨져 골아 떨어지곤 했어요. 원래 저는 깊이 잠이 못 드는 체질인데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골아 떨어질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친구들한테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 날이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 다들 만나기로 했으니 잠시 나왔다 가라는 것이었죠. 나갔다 오겠다는 말이라도 하고 나가려고 시누이를 찾았는데 거참 행동까지 빠른 시누이였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부엌에 같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거였죠. 다만 시어머니가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가시기에 뒤따라가서 노크를 했어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노크를 하고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더니 안에서 잠겨 있더군요. 나가더라도 말은 하고 나가야겠는데 어쩌나 싶어서 좀 기다렸다가 또 노크를 해보았죠. 나 옷 갈아입느라고 문 잠갔다. 밖에서 말해라. 무슨 일이니? 아, 어머니, 친구들이 근처에 와 있다고 잠시 나오라고 해서요. 2시간만 나갔다 들어올게요. 어머니가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 식탁에 어머니가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해두고 하늘하늘한 천으로 덮어두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죠. 그런데 모임에 나가기 위해 대문 밖을 나서다가 웬 아줌마가 우리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대문에서 나오는 저를 보더니 얼른 시선을 피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그저 길을 찾는 사람이겠지 했답니다. 나가서 수다를 떨다 보니 저녁을 준비할 시간에서 조금 지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네, 도대체 살림하는 사람이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는 거야? 그리고 저 식탁에 차려놓은 건 누구 코에 붙이라고 차려놓은 거냐고. 나가기 전에 형님을 찾았었어요. 그런데 안 계시기에 어머니 드실 것만 차려놓고 나간 건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시부모 모시는 사람이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늦었냐면서 시누이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더군요. 형님, 제 손만 손인가요? 저 오기 전에는 형님하고 어머님이 다 하셨다면서요. 며느리가 무슨 음식 만들려고 시집 온 사람도 아니고 친구들 모임에도 잠깐 못 나갔다 와요. 그리고 저한테 시집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기 전에 형님 먼저 시댁에 할 도리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시누이가 그야말로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얌전하고 순종적인 줄 알았더니 사람 완전히 잘못 봤다는 둥,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둥, 솔직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섞어가면서 크게 핀잔을 주더군요. 이날은 저도 지지 않고 하는 말마다 대꾸를 해주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나면 금방 나간다는 분이 왜 이렇게 친정에 오래 계시는 건데요? 이제 그만 이사 나가셔야죠. 안 그래요? 시누이가 기가 막혔는지
아니면 할 말이 없었는지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 어느 정도 속이 시원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다 하고 방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꿀잠까지 잤다니까요. 잠을 잘 자서 그런지 다음날 아침이 날아갈 것 같더군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해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출근시키고 청소기를 밀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아, 깜짝이야. 아버님, 깜짝 놀랐잖아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 청소하느라고 들어오신 줄도 몰랐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시아버지는 그냥 잠시 쉬러 왔다고 하고는 안방으로 가더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청소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시아버지가 어느새 다시 나갔던가 봐요. 저녁이 다 늦어서야 잠시 볼 수 있었죠. 처음 시집 와서는 정말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골아떨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이제는 몸이 적응이 되어서 방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TV를 보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 저 영화 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골아떨어졌을 때는 피곤해서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꿈도 꺼지더라고요. 꿈에서 웬 불도저가 하나 나타나서는 우리 집 지하실로 쿠궁거리며 다가오는 꿈도 꾸었죠. 그리고 꿈에 신우이의 머리채를 실컷 잡아 흔들어 주기도 했어요. 비명이 마치 지옥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윙윙거리며 귓전을 울렸답니다. 신우이 머리채를 잡는 통쾌한 꿈도 있었지만 깊이 잠드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지 꿈자리가 늘 어수선했답니다. 하루는 꿈에 웬 술자리가 보였어요. 남자들 몇이 상을 두고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리기도 했죠. 아무튼 잠에 골아떨어지지 않게 되면서 꿈을 자주 꾸는 통에 잠이 깊질 못했고 그래서 낮에 졸린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날도 요란스럽게 만든 아침을 먹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을 했고 집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만 남아 있었죠. 제가 부엌에서 물잔을 씻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크리스탈 물잔이라고 조심하라고 시누이가 말했었는데 또 한 소리 듣겠다 싶더군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쨍그렁 소리에 이어서 바로 발밑에서 또 한 번 쨍그렁 소리가 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부엌 천장이 높아서 울리는 소리일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가 떨어뜨린 물잔의 쨍그렁에 이어서 다른 쨍그렁 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제 귀에 들렸답니다. 일단 저는 시누이가 보기 전에 얼른 치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깨진 물잔 조각을 깨끗이 치웠어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고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자기 담배 냄새 너무 난다. 옛날엔 향수라도 뿌리고 다니더니 요즘은 그것도 안 뿌리나 봐. 그 담배는 도대체 언제 끊을 거야? 결혼하면 끊기로 했었잖아. 시부모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고 우리 내외와 시누이가 같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날은 특히 남편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가 거실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일어나서 거실 구석에서 탈취제를 찾아 거실에 뿌려대기 시작했죠. 계속 남편에게 담배 좀 작작 피우라고 잔소리를 하면서요. 아유, 이 동네에는 그런 애들 없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들 몇이 우리 집 뒷마당 쪽 바깥 벤치에서 매일 모여서 담배들을 뻑뻑 피운다지 뭐야? 또 그 애들인가 보다. 시누이의 말에 괜히 애먼 남편을 잡은 것 같아 좀 미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시누이가 제게 또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간식, 음료, 술, 담배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제는 대략 한 번에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차키만을 받아가지고 마트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에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아줌마를 또 볼 수 있었어요. 또 우리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제가 다가가니까 얼른 돌아서더라고요. 혹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죠. 그날 장을 봐가지고 와서 시누이에게 그 아줌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번 집 주변에서 그 아줌마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니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를 물었답니다. 그런데 신우이의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더군요.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다 신고할 참이야? 우리 집 앞은 누가 지나다니지도 못하냐고. 네? 그게 아니라요. 형님, 몇 번이 다 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빈집인지 확인하고 털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신고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신우이는 또 아주 단호하게 쓸데없는 생각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고 제 마음속에 그 일은 하나의 궁금증으로 남았답니다. 며칠 뒤 길에 나가보니 어느새 단풍이 다 떨어지는 계절이더군요. 길에 떨어진 단풍잎들이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지저분했어요. 차도에까지 날린 단풍잎들이 자동차 바퀴에 밟혀 도로도 지저분했고요.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와 차고에 차를 두고 일부러 대문을 통해 앞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갔어요. 집 앞 마당에도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짓밟혀 지저분할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했답니다. 나뭇잎이 떨어진 그대로 아무에게도 짓밟히지 않은 채로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제가 나가면서 밟은 것 정도였어요. 솔직히 식구가 6식구이고 아침마다 4사람씩 출근을 하는데도 나뭇잎이 멀쩡하다뇨. 다들 이 마당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데 참 이상하다 싶었죠.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답니다. 그동안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할 때 중문까지만 배웅을 했었다는 생각이 났어요. 따라 나갈라 치면 굳이 중문을 닫으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던 남편의 말도 기억났고요. 오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중문을 통해 나갔고 저는 현관을 나가는 것까지만 보고 들어왔던 기억이 나더군요. 신우이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도 안방에 있는지 기척이 없었고요. 자기야, 나 자기 사무실 좀 구경시켜주라. 한 번도 안 데리고 나갔었잖아. 아버님하고 자기가 일하는 곳인데 구경이라도 해야지. 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밖에 더 있어. 구경하긴 뭘 구경하겠다는 거야? 생산하고 유통은 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사무실은 그야말로 생산, 유통을 기록하는 곳일 뿐이라고. 굳이 그렇게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려는 이유도 알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짙은 의심의 먹구름이 뭉게뭉게 일었답니다.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시어머니도 이상했죠. 아침을 먹고 방에 들어가면 쇼핑을 하러 나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나오질 않는 거였어요. 도대체 안방에서 혼자서 뭘 하길래 그렇게 나오질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우이 남편에 대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침을 먹고는 항상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고 있었답니다. 처가의 재산을 믿고 그러는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어디를 가는지 집에 없는 것이었죠. 결국은 이 궁금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마음을 먹었죠. 시어머니가 한번 들어가면 도통 나오지 않는 안방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가 심부름을 시키는 날 마음을 굳게 먹고 현관문을 나간 다음 다시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우리 방에 몸을 숨기고 바깥을 조금씩 살피면서 안방 문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육중한 안방 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그 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신우이도 나오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와서 뭔가를 의논하는 것 같더니 부엌으로 향하더라고요. 정말 모험이었지만 저는 얼른 발소리가 나지 않게 안방으로 가서 방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일단 보기에는 이상할 것이 없었고 단지 장롱문이 열린 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안방에 들어서면서 도대체 어디서 풍겨오는지 모를 아주 지독한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는 분명히 장롱 뒤쪽에서 웅얼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죠.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만 안방을 뛰쳐나와 우리 방으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뭐야? 내가 심부름 보냈었잖아. 여태 안 가고 뭘 하고 있는 거야? 형님, 제가 글쎄 신용카드를 안 가지고 그냥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카드 가지고 다시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젊은 애가 정신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찼고 저는 얼른 바깥으로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전 속력으로 달렸죠. 집에서 먼 거리를 달려왔다 싶었을 때 주차할 만한 곳을 찾아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집안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장롱 뒤쪽에서 들리던 소리, 결코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안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던 시어머니와 그 알 수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의 관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기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집 근처를 배회하던 그 아줌마에 대한 것이었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더니 시누이가 펄쩍 뛰던 일도 생각났고요. 정말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 남편이 관련된 일이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고 말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서 그 아줌마를 또 볼 수 있었어요. 얼른 내려서 아줌마를 붙잡았죠. 아줌마는 처음에 저를 겁내하더군요. 아줌마, 저희 집 주변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겁내지 마시고요. 저 역시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줌마가 제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저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죠. 세댁, 나는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예요. 일단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도 싶었고, 그리고 그 집 사람들 다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댁 혹시 그 어마어마한 집이 자가가 아니라 새 들어 산다는 거 알아요? 새를 들어 산다니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도대체 그 비싼 동네에 그것도 그 큰 집에서 보증금은 얼마며 만일 월세라면 도대체 얼마를 내고 산다는 말인가요? 아줌마가 말해주더군요. 적어도 1,000만 원 가까이 세를 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더니 의외로 우리 시집이 그 집으로 이사 온 것이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었죠. 부근의 인력 사무실에서 아줌마는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요리 솜씨가 좋고 깔끔해서 써본 사람들은 다시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줌마가 시집의 입주 가정부로 고용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안방과 지하를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기간도 꽤 걸렸고 마당에 쌓인 자재들을 볼 때 큰 공사였다는 것이었어요.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을 즈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서 얘기를 들었다며 집안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따져 묻더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지하실이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개조해 놓았노라고 그 사람들을 달랬다더군요. 원하면 나갈 때 원상복귀 하겠다고 했고요. 그때 아줌마도 슬그머니 집주인과 시어머니를 따라 지하실에 내려가 보았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하실이 아주 깨끗하게 사람이 거주해도 될 정도로 공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집주인은 지하를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갔다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시집의 생활 습관이 완전 바뀌었다고 했어요. 우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식사량이 대폭 늘었고 혼자서 아줌마가 다 알아서 하기는 힘들었대요. 아줌마가 혼자 일을 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쓰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시누이를 불러들이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가끔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실을 염탐하다가 결국 해고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듣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갔더니 시누이가 또 길길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딜 나가서 이제 왔냐는 것이었죠. 나가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다고 둘러댔어요. 다음 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근을 하더군요. 제가 사람 소리를 들은 곳은 분명 장롱 뒤쪽이었어요.
어떻게든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바깥으로 불러내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았죠. 고민하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촌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희 친정 큰아버지의 아들이었답니다. 오빠가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기막힌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에게 언지를 주기도 했죠. 이 집이 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흠칫 놀라더군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떠보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집에서 새를 들어 살아야 하느냐. 시누이네를 내보내고 집을 줄여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아니냐고요. 남편이 자신은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는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근거를 모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못 보았던 집안의 공간들을 살펴보라는 오빠의 말에 미지의 지하실도 살펴보기로 했죠. 마당에서 지하실로 들어가는 통로는 튼튼한 쇠문으로 되어 있었고 자물쇠까지 잠겨 있더군요. 그리고 뒷마당도 살펴보았어요. 뒷마당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듯 나뭇잎들이 짓밟혀 있더군요. 그리고 그 나뭇잎의 방향은 안방의 창문 쪽을 향해 나 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왔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더니 시누이와 부엌 식탁에서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의논하더군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이 의논이 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부 같은 것을 펼쳐놓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현금을 쌓아놓고는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는 것이었죠. 그 사이에 저는 사촌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방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정말 가슴이 뛰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지만 오빠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했죠. 장롱문을 열어보니 역시 뒤쪽에서 분명한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더군요. 그리고 장롱 뒷판을 조심스럽게 앞, 뒤, 좌우로 움직이자 뒷판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고는 문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 문을 살짝 열고는 저와 오빠가 계획한 대로 했죠. 불이야! 불이야! 큰일 났어요! 불났어요! 제가 소리쳤죠. 금방 안방의 연기가 자욱해졌고 그 연기가 아마 장롱 뒤쪽 문을 향해서도 퍼져갔겠죠.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장롱 뒤쪽 문이 활짝 열리더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제 남편도 보였죠. 출근을 했다던 사람들이 장롱 뒤에서 나오는 희한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비로소 초로에 접어든 부부의 음식이 왜 그렇게 많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튀어나오자 저는 침착하게 양동이에 물을 부어 불을 껐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안방으로 튀어들어오면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저를 양쪽에서 잡더니 거의 쓰지 않는 1층의 작은 방으로 끌고 가더군요. 그리고 저를 밀어넣더니만 나오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작은 방 안에 오래 갇혀있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곧 일단의 사람들이 거실을 통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났고 제가 방 안에서 세차게 문을 두드리자 저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었어요. 사촌 오빠가 같이 온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오빠와 일을 의논할 때 오빠가 해주었던 말은 이랬어요. 혜정아, 네 말을 들어보니 그것은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법이야. 하우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도박장이라는 거다. 아마 몰래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을 거야.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일단 장소 사용비로 꽤 많은 돈을 받아내고 식사 등 필요한 물품도 엄청난 이문을 얹어 팔기도 하지. 맥주 한 병에 10만 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오빠가 말했죠. 기회가 올 것이니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저는 그 기회를 보다가 안방에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그 안에 불을 지펴 연기를 냈던 것이었답니다. 우리 오빠는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였어요.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긍지였죠.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켜놓고는
집 주변을 수사관들이 매일 감시를 한 것이었어요. 제가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장롱의 통로를 통해 기어나온 사람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남편도 연행되었죠. 저는 참고인 겸 증인으로 검찰 수사관들과 동행했고, 가정부 아줌마도 참고인으로 와 있더군요. 제가 시모와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명품으로 휘감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던가요? 남의 집을 빌어서 도박장을 개설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요? 내 짐작이지만 아마 생각보다 저축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번 돈은 금방 써버리기 마련이니까요. 정말 성실하고 힘들게 번 돈이라야 귀중한 것을 아는 법이죠.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구나.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지 않니? 나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쓴 거다. 지하에 음식 날라다 주고 심부름 해주는 일은 뭐 쉬웠을 것 같니? 나도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건들 좀 사들였다. 이게 정승같이 쓴 거 아니겠니? 궤변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궤변이네요. 한 사람도 아닌 온 식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 그것도 정말 희귀한 일이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미 상습 도박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다죠. 그리고 남편은 이미 한 번 이혼을 한 전력이 있더군요. 그것도 남편의 도박병 때문이었죠. 이혼 후에도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선 번듯한 가정을 꾸려 멀쩡하게 살아가는 척 연기를 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비밀을 숨기기 위해선 이것저것 많이 아는 똑똑한 서울 아가씨들보다는 시골에서 순박하게 자라난 며느리가 좋았을 테고요. 아이씨, 시골뜨기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잘못 짚어서 집안 망했네. 뭐 들어가도 몇 년 살면 나오겠지. 우리 집 이런 식으로 안 죽는다고. 사촌오빠가 이번엔 아마도 빨리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시아버지의 도박병은 이미 젊은 시절에 시작되었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향이 똑같았다더군요. 남편은 도박 때문에 입건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는 아예 이 길로 들어선 것이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회사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 그 기쁨이 기억이 나나? 그런 기쁨을 내던지면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돈만 추구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도박 뒤치다꺼리를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충고하지만 자식은 낳지 마라. 좋은 것을 가르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보기엔 모두 구제불능이거든. 이혼 서류의 도장을 받으러 구치소로 갔죠. 남편은 여전히 들킨 것이 억울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를 가는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가족 전부가 도박 개장죄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적어도 3년 동안 사회에서 마주칠 일은 없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주경 야독이라고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적은 임금이지만 아껴 쓰며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죠. 저금 통장이 한두 푼씩 불어나는 그 재미를 남편과 시집 식구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지금까지 제 결혼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꽤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텐데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